네, 간밤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남겼는지 함께 확인을 하고 넘어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글로벌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핫 이슈로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FOMC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제 다가오는 새벽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네. 어떤 부분도 함께 체크를 바로 해볼까요? 지금 약간 동결이 유력시 하시는 상황인데 3월이고 분기다 보니까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지 점도표를 조금 다들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 내지는 월가에서의 컨센서스는 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은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하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약간은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을 좀 건드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는 동결하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 금리 인하할 만큼의 경제 상황이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한 2.1에서, 그러니까 올해 2.1% 성장이었는데 저번 그 경제 전망이, 근데 네. 올해는 1.7%로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2.5에서 2.8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스태그까지는 아니지만 물가는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점도표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점도표가 지난 12월의 점도표에서는 25년, 그러니까 올해에 대해서는 한 50bp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점도표가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하지만 뭐 50bp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확대 해석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 구성원들의 뷰 일부이지 이게 정말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려는 게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한 25bp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가 점도표에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지금 시장에 좀 깔려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점도표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지난번에는 올해 2차례를 인하한다라고 이야기한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였잖아요. 그 명수가 바뀌는 것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도표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구성원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지난번에 10명이었다면 만약에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의 그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구성원들이 2번 이상 금리 인하를 내다보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모든 중앙은행이 좀 그렇지만 시장 상황을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현재까지로만 봤을 때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주가는 좀 많이 힘들어하면서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 오늘도 사실은 좀 뭐랄까요, 리바운드가 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빅테크 중심으로는 또 변동성이 발생한 이유는 이런 FOMC에서의 어떤 점도표에서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가 드러날 것을 좀 우려해서 미리 좀 하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FOMC 관련해서 점도표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QT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양적 긴축이라는 게 좀 쉽게 말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회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QE의 반대라고들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죠. QE는 국채를 사주면서 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채를 사주다 보면은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QT는 그 반대죠, 이제. 연준의 자산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국채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를테면 시중의 유동성이 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네. QT를 진행하다 보니 시장에 그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아까 그 국채를 매각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 채권의 양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할 거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유동성이라는 게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고밸류에이션이나 내지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 일정 부분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게 QT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QE하고는 다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QT가 이제 왜 이렇게 최근에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그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시장에서의 단기 유동성이라든지 시중은행의 어떤 소위 말하는 버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거를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QT를 일시적으로라든지 내지는 QT의 양 자체를 QT의 양을 줄인다라는 거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속도라든지 국채가 매각되는 거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QT를 조금 축소하는 거에 대한 논의들을 연초부터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점도표에서는 조금 매파적이긴 했지만 QT를 조절하면서 일정 부분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는 게 연준의 스탠스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그 QT를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페럴리라는 사람은 아직은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QT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조정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는 있지만 뭐 보스틱 연인 촌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QT를 좀 조절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장 액션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일말의 기대감을 여지를 남겨둘 것 같아요. 이를테면 3월에 지금 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도 어쩌면 동결일 가능성이 높지만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겨 있거든요. 그리고 QT도 좀 중단이 내지는 QT의 양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다비치다 보면 시장은 이미 좀 안 좋은 내용들, 뭐 약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부분들을 그리고 점도표에서 50bp에서 25bp 내려가는 부분들 이미 저희들이 많이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QT나 금리 인하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시장은 내일 나오는 FOMC가 그래도 한 중립적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양적 긴축에 관해서는 QT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나오는 FOMC에서는 그대로의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해 나가겠다라는 기조도 나오고 있기는 하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조절되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또 이 QT에 대한 조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시장에는 어떤 기대감을 불어 넣어 줄 것인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FOMC 함께 예상을 해봤고요. 또 저번에 일정들을 쭉 확인할 때 이번 주에 금리 결정하는 일정들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정오인가요? 일본에서도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동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1월에 한번 올렸으니까 연속 인상은 어쩌면 시장에 안 좋은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구나라는 액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은행 총재도 엔캐리 트레이드나 아니면 그 시장의 일정 부분 우리가 금리 인상은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액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1%가 그러니까 엔화의 급등을 좀 소위 말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 147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한 1% 수준이 단기적인 목표치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춘 건 아니야. 다만 지금 수준에서 물가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향후의 금리 인상을 언제 재개할지 그리고 얼마나 할지는 이제 뭐
남겨주겠어라는 정도의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1월에 올렸고 그리고 엔화의 투기적인 포지션이 역사상 최고치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하고 그 액션을 줬다라는 거는 일본이 상당히 긴축의 고삐를 굉장히 조이는구나라고 하면 그 포지션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엔화가 안 그래도 급등에 대한 포지션을 쌓고 있었는데 더 부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좀 동결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인상을 한다면 저희 예전에 일본 이야기를 할 때도 다들 다 인하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서 인상에 대한 기조를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말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 봐가면서 할 것이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이야기도 함께 해볼게요. 네. 우리 국내 증시 힌트는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이게 뭐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많이 흔들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미국 시장이 확 급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시장이 열려 있으면 뭐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방어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일본이나 중국이 많이 급등하는 상황이어서도 우리는 좀 약간 잠잠하고 네. 뭔가 약간 고유의 어떤 움직임으로만 가고 있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아마도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중간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도 수출 20% 중국으로도 20% 하니까 중국이 뭔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미국이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또 약간 중간자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올라갈 때도 약간 중간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계속 박스피라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박스피, 좋을 때도 박스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로 인해서 또 들어가는 내용들은 결국은 외국인은 막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지금. 네.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강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원화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연초 이후에 원화의 어떤 흐름을 보면 네. 연초반에 조금 연초에 조금 급등했다가 지금 거의 뭐랄까요? 그냥 평균치의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냥 평온하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방향성이 없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외부의 충격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체력이 아니라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많이 흡수했고 그 안에서 약간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익률 게임,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 상당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내지는 그렇게 막 매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좀 뭐 긍정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를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들어올린 거는 연기금들이 사실 많이 샀잖아요. 기관이 받쳐주고 네, 있으니까요. 연기금이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식 비중이 목표치가 한 14점 한 후반대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 11, 12%밖에 안 된다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다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박스피를 산정한 뭐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박스피가 산정했을 때는 뭐냐 하면 네. 결국 많이 오른 거 팔고 빠진 거 사고 이런 어떤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트레이딩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아니면 관점이신가요? 그냥 회전율을 빨리 가져가지 않고 들고 좀 있거나 지켜보자. 그게 낫습니다. 아니면 저평가나 이렇게 항상 그 순서가 계속 돌아오는 장이니까 네. 뭐 매매를 잘하시는 분은 산 거 비싼 거 팔고 하지만 그냥 네. 순서가 돌아오는 장이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박스피라고 부르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뭐 글쎄요. 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 내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는 참 어렵죠. 종목 플레이도 어렵지만 근데 그만큼 또 살 게 많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저평가가 되어 왜냐면 있으니까요. 그쵸, 저평가가 상당히 많아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금 당장은 방향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한 4월 초중순 이후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도 업종이 좀 그때부터는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4월 초중순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상호관세 때문인 건가요? 그렇다면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기준. 뭐 저는 그렇게 계속 상호관세가 이미 계속 나온 뉴스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가 있을까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네.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트럼프는 계속 관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수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PER이 여기서 관세를 소위 말해서 부과가 된다면 지금보다 한 몇 배가 올라간다라는 건 계산이 돼 있어요. 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예를 들어서 PER이 한 20% 할증이 된다. 치자. 그래도 싸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금리가 그대로라도 어닝이 개선된다 내지 수출이 개선된다 나오면 지금 수준에서 더 살 수 있는 개연성을 주는데 지금 관세는 상수인 상황에서 나머지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관세에 너무 집중을 하면 살만한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싼 거 내지는 이제 중기적으로 잘 봤다라고 했을 때는 순서가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저는 4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적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가시권에 들어오는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그때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되어 있는 변수인 관세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일정들이 찾아오는 4월을 함께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고유의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안에서도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